군대라는 곳은 입을 다물면 살아남고 고개를 숙이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고 배웠다. 나는 그렇게 믿고 버텼다. 이등병 강준호. 누구의 아들도 아닌 그저 숫자에 불과한 신병 중 하나로. 하지만 그날 내가 맞았던 바로 그날 밤. 별 셋이 박힌 검은 차가 부대 정문에 나타났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 쓰리스타가 그 장군의 정체를. 그 한 사람의 등장으로 숨죽였던 병영은 뒤집혔고 진실은 벽에 갇혀있던 기억을 밀어내며 조금씩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린 서로를 알아봤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세상과 맞서야 할 이유를 갖게 됐다. 지금부터 아무도 몰랐던 한 이등병과 쓰리스타의 이야기, 그 충돌과 용기, 그리고 아들의 결심을 들려주려 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이등병 강준호. 군대 온 지 이제 딱 69일째 되는 날이었다. 한 달 반의 훈련소 생활, 2번의 눈물, 6번의 구타, 그리고 자대 배치. 자대에 온 이후 나는 되도록 말수를 줄였다. 괜히 튀면 괜히 눈에 띄면 곧바로 표적이 되는 게 이곳 군대였다. 내가 먼저 나서서 어울리기 시작한 그날 밤 화장실 안에서 정강이를 걷어찬 건 바로 송병장이었다. 이등병이 웃네. 그 한마디가 신호였다. 그 이후로 강준호라는 이름은 생활관 안에서 단순한 호출명이 아니라 일종의 구타 전조가 됐다. 하필 나는 군번이 꼬인 해에 왔다. 전입 적체 때문에 기존 병력은 복무 기간이 줄었고 갑작스레 들어온 신병들은 선임보다 나이가 많기 일쑤였다. 내가 그랬다. 23. 병장보다 1살 많았다. 그러니 더더욱 숙이게 된다. 더더욱 말을 줄이게 된다. 그날 아침도 별다를 건 없었다. 기상종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내가 씻을 차례도 아닌데 먼저 세면장으로 들어가 바닥을 훑었다. 선임들 눈치 보며 물기 닦고 치약 짜주고 구두 닦아놓고 한참을 그러고 있자니 거울 너머로 내 눈이 마주쳤다. 그때였나. 문득 생각났다. 넌 남들보다 2배는 조심해야 한다. 입대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이다. 내게 군생활에 대해 아무 조언도 하지 않던 사람이 그 말만은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2배는 참아라. 넌 그래야 한다. 그땐 몰랐다. 왜 그런 말만 하고 입을 다물었는지. 왜 나를 공항에 데려다주고도 아무 말 없이 돌아섰는지. 아버지는 평생 군복만 입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나와는 거리감이 컸다. 그리고 그 거리는 계급이 아니라 침묵에서 생겨난 거였다. 야, 강준호. 어제 내가 청소했냐? 네, 그렇습니다. 됐고. 재탕해라. 먼지 한 톨도 안 보이게. 알았지? 송병장의 말투는 건조했다. 그러나 내 귓가엔 늘 폭우처럼 들렸다. 나는 말없이 물걸레를 쥐었다. 손에 잡힌 이 물걸레는 묘하게도 훈련소 때 쓰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누가 봐도 낡고 냄새났지만 나는 그냥 닦았다. 무릎이 까지고 팔꿈치가 시려도.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렇게 생활관을 4번째로 닦고 있을 때였다. 복도에서 중대장 목소리가 났다. 조금 평소보다 다급했다. 오늘 오후 상황 다 비우지 마세요. 부대장님이 뭐 확인하신답니다. 부대장. 갑자기. 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 부대는 늘 사전 통보가 철저했다. 별일이 없으면 상관이 직접 돌아볼 일은 없었다. 게다가 중대장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다. 그리고 옆 생활관의 소대장은 무전기를 쥐고 복도를 분주히 오갔다. 이상했다. 뭔가 이상했다. 누구는 말없이 침상 정리를 새로 하고 있었고 누구는 갑자기 책상 서랍을 닫고 마스크를 꺼냈었다. 공기가 바뀌었다. 말하자면 위에서 뭔가 오고 있다는 느낌. 그때 창밖에서 휙 지나가는 검은 지프차 한 대가 보였다. 생활관에서 보이는 방향이 아니라 바로 지휘통제실 옆 건물로 빠지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 차를 지나치며 난 잠깐 창문에 비친 얼굴을 봤다. 익숙한 이마. 낯설지 않은 눈빛. 어쩌면 아니 설마. 잠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등병 주제에 그런 생각은 곧바로 지워야 했다. 그냥 닮은 사람일 거야.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잖아. 게다가 그럴 사람이 이 부대에 왜. 그날 저녁.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중대장이 내게 귓속말로 말했다. 오늘 너 그냥 조용히 있어. 어디 나서지 말고. 그 말 한마디가 머리를 뒤흔들었다. 왜? 왜 나한테만? 나는 그날 아무도 없는 세면장 안에서 혼잣말을 반복했다. 설마 아버지가 이 부대로? 아니야. 그냥 불안한 거야. 이상한 꿈을 꾸는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날 밤 군 전체 라디오망에서 준비 완료 지휘통제실 입장 중 이라는 말이 들려왔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가 온다. 별이 셋, 그리고 얼굴을 절대 드러내지 않던 사람.
여러분은 그 쓰리스타가 아버지라는 걸 처음부터 눈치채셨나요? 군대에서 진짜 이런 일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등병 강준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추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해는 이미 졌고 하늘에는 별 하나 없는 깜깜한 밤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생활관 안은 라면 냄새와 간부 눈치 보며 몰래 꺼낸 핸드폰의 빛으로 가득했겠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정적만이 가득했다. 누구 하나 말소리를 내지 않았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평범한 날은 아니었다. 소대장 이중희가 다급하게 생활관을 들락날락거렸다. 속삭임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갔고 병사들은 은근슬쩍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마치 누가 먼저 입을 열지 기다리는 것 같았다. 야, 아까 그 차 봤냐? 봤어. 지휘통제실 쪽으로 바로 들어가더라. 근데 그거 진짜 별 셋 박힌 차래. 쓰리스타. 헐, 진짜냐? 낮은 목소리의 대화들이 이어졌고 나는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이불을 끌어올렸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다. 이유도 모르고 방향도 모른 채 뭔가 커다란 무게가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느낌이었다. 그 와중에 송병장은 여전히 여유를 부리는 척했다. 쫄 필요 없지. 우리야 똑같이 굴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눈동자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그는 그 흔들림을 감추기 위해 껄껄 웃으며 강민재 상병을 향해 일부러 시비를 걸었다. 야, 민재야, 쓰리스타 나오면 너 춤 한번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 민재는 웃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다물고 고개만 숙였다. 오늘 이 공간에서 웃는 건 송병장밖에 없었다. 그리고 웃는 그마저도 그 웃음의 끝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밤 8시 정각. 생활관에 갑자기 중대장이 들어왔다. 웬일로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지나가는 병사들 하나하나를 훑었다. 그리고 시선이 내게 닿았을 때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돌렸다. 강준호 이병. 오늘 야간 근무 빠져. 예? 말 그대로다. 오늘은 다른 사람으로 바꿀 테니까 당직 끝나면 침상에 있어. 순간 생활관 공기가 바늘로 찌른 듯 날카로워졌다. 이등병 강준호가 야간 근무에서 빠진다. 이건 어지간한 간부 명령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는 중대장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갔다. 무언가가, 아니 누군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사단장 순시나 감찰 따위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었다. 밤 9시를 넘긴 시각. 생활관 조명이 꺼지고 소등 준비가 시작됐다. 하지만 누구 하나 누워 눈을 감는 이가 없었다. 모두가 가짜 잠에 들었고 나 역시 가만히 숨을 죽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 지휘통제실 쪽으로 이어진 도로 끝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움직였다. 긴 그림자. 보폭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 옆에는 부대장이 허리를 굽히며 걷고 있었고 이어 중대장과 참모들이 줄지어 따라붙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들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눈길을 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존재 앞에 똑바로 서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실루엣이 생활관 앞 복도에 닿았을 때 나는 다시 한번 멈칫했다. 그의 옆모습. 분명히 내가 아는 그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엔 단 하나의 문장만 떠올랐다. 왜 지금 와? 중대장과 부대장이 생활관 문 앞에서 그를 막아섰다. 장군님, 여기까진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그러나 그는 고개를 살짝 들어 말했다. 내가 직접 봐야 할 게 있다. 그 목소리는 낮았고 억제된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단한 걸음으로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병사들은 모른 척 고개를 숙이고 침상 위에 엎드려 있었지만 그 안구의 떨림만은 숨길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마치 가슴을 누군가 주먹으로 꽉 쥔 것 같은 감각에 휩싸였다. 곧 무언가 일어날 것이다. 누군가는 이 공간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나는 이제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알아보지 않기를 바랐으니까. 그저 다른 병사 중 하나로 지나쳐가기를. 그가 내 아버지라는 걸 아무도 모른 채로. 쓰리스타가 직접 생활관까지 들어온 이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등병 강준호가 침묵을 택한 이유, 짐작되시나요? 그가 생활관 안으로 들어섰을 때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것이 움직이는 척 멈춰 있었다. 병사들은 눈을 감고 누운 척했고 몇몇은 베개 아래에 손을 넣은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숨만 쉬고 있었다. 그 어떤 소리도 움직임도 눈빛조차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짙은 긴장이 흘렀고 그의 발걸음은 그 긴장을 자르고 나아갔다. 그는 침상 사이를 조용히 걸었다. 신을 벗지도 않았다. 생활관 규칙 따위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머리를 살짝 돌리자 눈을 감은 병사들 몇몇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는 게 보였다. 누구도 그를 직접 쳐다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는 그런 존재였다. 단지 계급이 아닌 무언가 더 거대한 권력의 상징 같은. 그가 내 침상 앞에 섰을 때 나는 마치 심장이 밖으로 뛰쳐나올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눈을 뜨지 않자 한 발짝 더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의 손이 내 어깨 위에 올려졌다.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누군가 들을까 두려울 정도였다. 차가운 손이었다. 아니, 오히려 따뜻했지만 지금은 그 어떤 온도보다 무거운 손이었다. 그는 그대로 한참을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은 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을 꽉 다문 채 그 손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모든 병사들이 그 장면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몇 초, 아니 몇 분이었을까. 그는 마침내 손을 떼고 돌아섰다. 그 한순간의 접촉으로 그는 내가 그 사람인 걸 확인했다. 나는 그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다시 중대장을 불렀다. 생활관 복도에서 낮은 음성이 들렸다. 문서로 보고받은 내용, 다시 정리해서 내일까지 사단으로 올리게. 예, 장군님. 그리고 이병 강준호 명단에서 따로 분리해두게. 그 이름, 내 이름. 지금까지 침묵 속에 숨어있던 내 이름이 쓰리스타의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왔다. 병사들은 그 순간 깨달았을 것이다. 강준호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감히 그게 무슨 뜻인지 입에 담지 못했다. 생활관 안은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말 한마디가 군유를 흔드는 공간이 되었다. 그는 그날 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한 번 더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다. 아버지와 장군 사이에서 떠도는 무게를 가진 시선. 그가 떠난 후 부대는 침묵에 빠졌다. 그 어떤 간부도 그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다음 날부터 나의 이름은 생활관에서 조용히 지워져 갔다. 야, 강준호. 아니, 그냥 야, 이병. 병사들은 내게 말을 걸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송병장은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않았고 점호 중엔 내 이불을 들추는 간부도 없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다. 사람들이 날 의식하지 않는 척할수록 나는 더 분명히 어떤 경계선 위에 놓인 존재가 되어갔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보내지도 못할 편지였다. 받을 사람도 없고 읽을 사람도 없었다. 그냥 쓰고 싶었다. 어떻게든 지금의 나를 붙들고 싶어서. 아버지. 아니, 강재호 중장님. 당신은 내게 손을 얹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왜 아무 말도 없이? 하지만 그날 당신의 손은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이등병 강준호가 아니었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한 사람. 모두의 시선은 피했고 나는 그 틈에 갇혀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침묵의 공간 속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또 하나의 균열이 있었다. 부대 안 어딘가에서 내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움직이고 있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쓰리스타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강준호가 입을 다문 이유 이해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준호였다면 그날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그 누구도 겉으로는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던 그날 이후 묘하게 억눌러온 감정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조기 기상. 그 시간은 늘 고통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머릿속이 맑았다. 분명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오히려 머리가 과하게 맑았다. 그건 감각이 아니라 예감이었다. 나는 점호 전에 훈련장에 배정받았다. 언제나처럼 청소병으로. 전날 사용된 모래주머니, 방탄 헬멧, 훈련복, 인형탄, 철모. 모두 정리하고 분리하고 나르면 끝. 누군가에겐 단순한 노동이었지만 나에겐 묘하게 낯설고 동시에 익숙했다. 왜냐하면 내가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이 훈련장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훈련장 한가운데 오래된 고무 타이어 더미가 쌓여 있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타이어들 옆에는 특별훈련이라는 이름 아래 소위 신병 참교육이 벌어졌던 장소가 있었다. 나도 그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이상하게 흐릿했다.
마치 누가 내 뇌에 필름을 일부러 지워놓은 것처럼. 그날은 유독 바람이 거셌다. 중대장이 직접 현장에 나왔고 간부들은 이번 주 전입 신병들에게 특별 절차를 공지했다. 훈련 강화가 필요하다. 이건 공식이 아니다. 이해해라. 이 말은 사실상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송병장은 그날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준호야. 너만 잘 버티면 돼. 이건 누구나 한 번은 거치는 거야. 그러곤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날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건 무언가를 덮으려는 웃음이었고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은 아직 말해지지 않았다. 나는 오늘 다시 그 자리, 그 타이어 더미 옆에 섰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내 귓가에 그날의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구령도 아니었고 간부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살살하랬잖아. 눈 돌아갔잖아. 그 새끼 신고하면 어쩔 거야. 병장 말 안 들었다고 정리했잖아. 이건 그냥 훈련이라고 말해. 듣는 귀만 막으면 돼. 그건 확실히 누군가의 대화였다. 그날 내 몸에 남은 멍은 단순한 군기 교육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건 폭행이었고 그걸 묵인한 누군가가 있었고 그 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문득 타이어 안쪽을 뒤적이다가 구겨진 수첩 한 권을 발견했다. 물에 젖은 흔적, 탄환 기름 자국, 그리고 누렇게 바랜 종이. 거기엔 손글씨로 누군가의 기록이 남아있었다. 강준호 이병, 무단 이탈 2분 지연. 지시 미이행 제재 필요 제재.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밑엔 빨간 잉크로 보고 불필요 자체 조치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이틀 전의 기록. 내가 아파서 알아눕고 있었던 그날.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날. 그리고 난 다음날 새벽 세면장 바닥에서 몸을 떨며 깨어났었다. 그 순간 온몸에 돋은 소름이 손끝까지 올라왔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날 조용히 만들려고 한 것이고 그게 바로 사고가 아닌 조치였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실을 들고 쓰리스타 이재호 중장이 이 부대에 왔다. 이건 단순한 아들의 부당한 대우 문제가 아니다. 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명령체계의 균열이었다. 그날 오후 중대장이 다시 날 불렀다. 이병 강준호. 보고서 너한테는 안 보여줄 거다. 하지만 장군님은 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신다. 왜요? 글쎄다. 내가 듣기로는 너랑 대화한 적도 없대. 그런데 계속 널 쳐다보더라. 그는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뭔가를 올려놨다. 철제병기함 열쇠. 이거 받아. 내일 너 혼자 장비 정리해. 다른 애들 안 붙일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 말은 뜻밖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 같기도 했다. 지금부터는 내 선택이다. 혹은 입을 열지 마라. 그런 말처럼 들렸다. 나는 그날 밤 다시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마치 오래된 필름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폭행, 은폐, 침묵. 그리고 어느새 그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그림자 하나. 그 자리에 분명히 간부가 있었다. 하지만 그 간부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도 가해자였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결심해야 한다. 아버지에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와 함께 묻어버릴 것인가? 그날의 손, 그날의 침묵. 그게 나를 살린 것인지 아니면 나를 가둔 것인지. 이제부터 스스로 확인해야 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강준호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침묵을 지키는 게 옳은 걸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폭행과 은폐 이 부대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새벽, 아무도 없는 창고. 그날 중대장이 내게 건넨 철제병기함 열쇠는 단순한 작업 지시가 아니었다. 그건 경고이자 유혹이었다. 입 다물고 여기까지만 해. 혹은 다음 선택은 내 몫이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제 내 침묵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걸. 변기창고 안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된 냄새로 가득했다. 기름 냄새, 낡은 장화 냄새, 오래된 종이 서류에서 나는 먼지 비린내. 기록상 여기 있는 장비들은 모두 점검되고 재배치된 물품들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손 한 번 닿지 않은 정리함들이 수두룩했다. 나는 수첩을 가슴 안쪽에 넣고 한 칸 한 칸 조심스럽게 서류함을 열었다. 그중 하나, 오래된 훈련용 수통 박스를 꺼내려는 순간. 딸깍. 작은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한쪽 수통 뚜껑이 저절로 열렸다. 뭔가 이상했다. 그 수통은 묘하게 무거웠고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물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젖어있는 듯한 그 쪽지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감춰둔 흔적 같았다. 구겨졌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급하게 눌러 쓴 글씨. 볼펜 자국이 종이를 뚫을 만큼 강하게 찍혀 있었다. 훈련 중 사고.
강준호 이병 폭행 지시 송병장, 이중희 간접 묵인. CCTV 녹화 없음. 의무반 보고 누락. 모든 기록은 삭제 예정. 내가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 다음 피해자가 나처럼 침묵하지 않기를.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줄 구석에 희미한 글씨로 정하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은 내게 익숙했다. 저녁 전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던 선임 병장이었다. 한 달 반 전 내가 자대에 도착하기 전날 급작스레 전출 처리됐다는 인물. 그가 이걸 남긴 것일까? 나는 멍하니 수통을 손에 든 채 서 있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담긴 낙서가 아니다. 이건 증언이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걸 치우지 않고 남기고 갔다. 혹은 일부러 내가 찾도록 유도한 것일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송 병장은 유독 나를 집요하게 눌렀다. 마치 누군가에게 강준호를 괴롭히는 게 하나의 과제라도 되는 듯. 중대장 역시 나를 부르거나 무언가 지시할 때 항상 한 박자 늦은 어조였다. 마치 명령을 내리면서도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처럼. 그리고 쓰리스타가 생활관에 왔던 그날 그 누구도 송 병장을 혼내지 않았다. 오히려 다들 그를 피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고 그게 터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나는 수첩과 쪽지를 다시 품고 창고 문을 나섰다. 아직 어둠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내 머릿속은 전보다 더 복잡해졌다. 이걸 어쩌지? 이걸 누구에게 보여줘야 하지? 쓰리스타? 아니. 그는 군의 가장 위쪽에 있는 사람이다. 그에게 이걸 넘기는 순간 나는 단순한 군 기강 무너뜨린 신병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먼저 이걸 말로 꺼내기엔 너무 큰 폭탄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지켜보자. 하지만 절대 가만히 있진 않겠다. 그날 저녁 생활관은 묘하게 조용했다. 송 병장은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다른 선임들은 오히려 나를 피해갔다. 그중 가장 이상했던 건 소대장 이중이었다. 그는 내가 지나갈 때마다 짧게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마치 내가 들고 있는 그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밤 10시 정각. 생활관에 급히 들이닥친 헌병대 2명이 송 병장의 이름을 불렀다. 송성철 병장. 지휘통제실로 동행하겠습니다. 순간 모든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내 심장은 세차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곧이어 중대장과 부대장이 따라 나가고 생활관 문이 쾅 닫혔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다. 내가 진실을 꺼낸 건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진실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수통 속 쪽지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강준호가 입을 다물고 기다린 판단,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송 병장이 헌병대에 끌려간 진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생활관 문이 조용히 열렸다. 중대장이 아무 말 없이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기묘하게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의가 실려 있었다. 강준호 이병, 장군님이 기다린다. 그 말 한 줄로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드디어 마주할 시간이 온 거였다. 쓰리스타. 그리고 아버지. 지휘통제실. 내가 처음 이 부대에 와서 줄자 하나 들고 바닥을 닦았던 곳. 선임들 몰래 걸레질을 하며 먼지만 삼켰던 그 방. 그 자리에 그가 앉아 있었다. 대형 테이블 한쪽, 군복을 입고도 책상 위 손끝을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마치 내게 아버지가 아닌 상급자로서 마주하려는 자세였다. 그를 바라보는 순간 수없이 겹쳐진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그동안의 방치, 침묵, 거리감. 그리고 그날 내 어깨에 올렸던 손의 온기까지. 하지만 나는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먼저 말했다. 잘 있었나? 딱 그 한마디였다. 가장 일상적인 말투. 하지만 이 공간 안에서는 너무도 낯선 말이었다.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직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책상 위에서 갈색 가죽 커버 파일 하나를 꺼냈다. 도장과 직인이 찍힌 표지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걸 내가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서.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그 파일을 집었다. 두께는 얇았지만 그 속엔 꽤 오래된 냄새가 배어 있었다. 파일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특별조치기록 내부보고서 전입병력 강준호 이병건 이라는 제목이었다. 그 밑에는 날짜와 서명, 그리고 내부 기한 처리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사건 일지야. 너한테 일어난 그날의 기록. 공식 문서에선 빠졌지만 내가 직접 수집한 자료지. 보고서에는 내가 기억조차 못하던 그날의 장면들이 놀라울 정도로 자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훈련장 배치도, 관련자 명단, 그리고 무기고 출입시간, 의무반 접수 기록.
하지만 그중 가장 소름 돋는 한 줄이 있었다. 의무반 기록 삭제. 담당 간부 회유. 피해자 의식 흐림 확인. 그는 조용히 설명을 덧붙였다. 너한테 무단 이탈이라는 기록이 남았지. 하지만 너는 그날 실신에 있었다. 그게 이 보고서의 시작이야. 나는 파일을 덮지 못한 채 그냥 손끝으로 문서 모서리를 만지작거렸다. 왜 지금에서야 이걸 주세요? 그는 처음으로 시선을 내게 고정했다. 쓰리스타 강재호가 아닌 아버지 강재호의 얼굴로. 너한테 그걸 먼저 줄 자신이 없었다. 그건 진실이지만 동시에 내가 지켜주지 못한 증거이기도 하니까.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동안 수없이 듣고 싶었던 말.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했다. 그는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그 문장을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그날 너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 이제는 내가 아닌 너의 선택에 맡기겠다. 공식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그냥 이대로 덮고 나올 수도 있어. 선택은 내 몫이다. 나는 파일을 조용히 덮었다. 무겁고도 따뜻했다. 그 파일은 나를 위한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선택지였다. 그는 일어서지 않았다. 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는 아주 작게 한마디를 더 건넸다. 준호야. 이제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 나는 그 말을 등에 진 채 지휘통제실을 나왔다. 정문 밖 봄바람이 스쳐갔고 생활관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그 불빛보다 더 선명한 결심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젠 내가 시작할 차례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강재호 중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버지가 건넨 그 파일,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강준호는 이걸 공개해야 할까요? 아니면 묻고 가야 할까요? 군사법정 내부 회의실. 책상 너머에 앉은 이들은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누군가는 의심을 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눈앞, 증언석에 선 이는 이등병 강준호. 나였다. 진술을 시작하시죠, 이병. 판단장 역할을 맡은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주먹을 꼭 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오른손으로 파일을 꺼냈다. 아버지, 아니 강재호 중장이 내게 건넸던 그것이었다. 이건 제가 받은 내부 보고서입니다. 사건 당일자 훈련장 내부의 상황과 의무반 기록 누락 정황, 그리고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영상에 대한 간접 기록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영상? 분명 보고서엔 당일 훈련장 CCTV 미작동이라 명시돼 있었는데. 잠깐. 한소령이 손을 들었다. 당일 영상은 없다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보관 서버에도 현장 백업에도 아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당일 훈련장의 예비 저장 장치. 작업 담당자가 임시 저장용으로 사용하던 개인 캠코더입니다. 철거 예정 장비였고 공식 장비가 아니라서 목록엔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손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그 영상은 마치 누군가 증언하지 못한 진실을 그대로 담아두기라도 한 듯 선명하고도 끊기지 않았다. 영상이 시작되자 회의실 안은 정적에 잠겼다. 군복을 입은 이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고 몇몇은 손끝으로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강준호 이병. 앞으로 나와. 야, 신병이 뭐가 그리 말이 많아. 눈 깔까 임마. 화면 속 타이어 더미 앞. 강준호는 두 명의 병장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복부에 주먹이 날아들고 헬멧이 벗겨진 채 무릎을 꿇었다. 무표정한 간부 하나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린 채 무전을 받고 있었고 그저 지나가는 상황이냥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화면 왼쪽 상단 잠시 비친 이름표. 송성철. 회의실 안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영상이 끝나자 판단석에 앉은 중령은 말없이 손가락을 두드렸다. 송성철 병장은 현재 구금 상태이며 군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병 강준호. 당신은 그 사건의 피해자이자 현재 이 부대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방향을 들려주십시오. 그 말은 곧 내가 이 사건의 끝을 어떻게 맺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뜻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결국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마무리했다. 진실은 누가 입을 열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정면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제 더는 모른다고 말하진 못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바람이 뺨을 스쳤다. 훈련소에서 처음 맞았던 그 바람과 똑같았다. 그때 복도 끝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내 옆에 섰다. 강재호 중장 아니 내 아버지였다. 맞다. 그가 짧게 말했다.
넌 참았다. 그리고 결국 말했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더 이상 그 순간을 길게 말로 풀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그림자를 천천히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생활관으로 돌아갔다. 나를 향해 고개 숙인 후임 하나, 어색하게 웃으며 손 흔드는 선임 둘. 그 안에서 나는 조금씩 달라진 공기를 느꼈다. 누군가는 아직도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내게 말을 걸려다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다. 침묵은 끝났고 내가 더 이상 그저 이등병만은 아니라는 것.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영상 공개하셨을까요? 이등병이 여기까지 온 과정 어떻게 보셨나요? 강제호 중장은 좋은 아버지였던 걸까요? 아니면 햇살이 쨍하게 내리쬐던 날이었다. 늦겨울의 찬 공기 끝에 묘하게 봄 기운이 스며있던 그 아침, 나는 저녁복을 입었다. 반소매 안에 반듯한 하늘색 셔츠, 구겨지지 않게 접힌 바지, 그리고 두 손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두 다리로 처음으로 군문을 나가는 날이었다. 생활관의 후임 몇몇이 조심스럽게 나와 악수를 청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그들은 내가 단지 한 명의 이등병이 아니라 이 부대에서 처음으로 진실을 말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나를 무서워했고 누군가는 나를 지켜봤고 그리고 지금은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려 하고 있었다. 막사 앞 조용히 놓인 군용 게이트. 그곳에 한 대의 차량이 도착해 있었다. 검은색, 도색 없는 군 차량. 창문은 짙은 틴팅으로 가려져 있었고 도어 손잡이에는 미세하게 3개의 별이 새겨져 있었다. 누구도 그 차를 몰고 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이. 차에서 내린 사람은 군복이 아닌 민간 정장을 입고 있었다. 강제호 그는 더 이상 3스타가 아니었다. 지난달 그는 모든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아들의 사건과 군의 도덕성 사이의 선, 책임이라는 이유였다. 그가 택한 선택은 명예로운 퇴진도 변명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침묵으로 버틴 한 아이를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타라. 그는 짧게 말했다. 아무 수식어도 없었다. 그저 한 문장. 나는 말없이 차량 문을 열고 옆자리에 앉았다. 차 안엔 라디오도 켜져 있지 않았고 서류도 없었다. 대신 조수석 글러브 박스 위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게 뭐예요? 너 앞으로 온 편지다. 누군가 내가 전역하면 꼭 전해달라고 맡기고 갔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낯익은 글씨체로 써내려간 쪽지 하나가 있었다. 강준호 이병, 내가 그날 내가 실려나가는 걸 봤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넌 결국 나 대신 말해줬다. 그래서 고맙다. 이제는 누군가의 침묵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됐다. 정하윤 병장, 그 이름, 그날 수통 안에 쪽지를 남기고 사라졌던 선임. 그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차는 말없이 고속도로에 들어섰다. 봄 햇살이 앞유리 위로 부서졌고 나는 조수석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운전하다가 문득 내게 물었다. 지금 기분이 어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긴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은 수많은 날을 견딘 끝에 나온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다. 살고 있다는 느낌 그런 거요. 그는 처음으로 웃었다. 수십 년 군생활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평범한 아버지의 얼굴로. 차는 도시 외곽을 지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들어섰다. 그 순간 무전이 울렸다. 차 안을 메우는 익숙한 별세 호출, 경로 우회 요청. 해당 차량 신원 확인 중. 그는 웃음을 거두지 않고 무전기를 껐다. 오늘은 그냥 아버지로 간다. 강준호. 이름도 계급도 계보도 없는 단 한 명의 군인이자 아들. 나는 그날 무언가를 끝냈고 또 무언가를 시작했다. 침묵은 때로 두려움이 되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용기로 번역된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의 끝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다시 불러낼 수 있게 되었다. 강준호 그리고 강제호. 더 이상은 숨지 않는 이름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강준호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아버지와 아들의 마지막 장면,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도 누군가의 침묵이 있진 않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